공대가 바뀌어야 기업이 산다를 주제로 두 번째 세션, 오후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엔 총 5분의 연사께서 차례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진행과 토론은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 전문위원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안현실 위원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예, 저 한국경제신문의 안현실 논설 전문위원입니다. 한 10분 정도 좀 시간이 지체됐죠. 그래도 제가 사회자의 권한으로 약속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정해져 있는 대로 3시 20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믿어주시고 끝까지 자리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한 분이 아직 안 오시긴 했지만 나오신 분들 제가 간단하게 지금 현직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면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지주회사 LG입니다. 이희국 LG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요즘 한국의 공과대학 혁신을 주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이건우 서울대 공대 학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으로 멀리 동경에서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서울로 급히 날아오셨습니다. 우리 김도연 전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시게 되겠지만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한 분은 우리 박희재 산업통상자원 R&D 전략기획단 단장님이십니다. 나중에 오시면 제가 좀 자세히 소개 말씀드리겠고요.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총 발표하시는 분이 5분입니다. 그래서 또 시간을 보시면 3시 2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한 분당 한 15분 내지 17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패널 토론 또는 팔로우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약간이나마 이렇게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하시는 분들은 다 시간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 발표하실 박영아 원장님 제가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영아 원장님께서는 아마 국회의원으로 더 유명하신 분이고 국회의원 재직 시에는 최우수 의원으로 이렇게 꼽힐 정도로 과학기술 관련 입법 활동에 적극 이렇게 엄청난 공헌을 하신 분이십니다. 서울대학교 그러니까 우리 학력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서울대학교 물리학 학사시고 그다음 펜실베니아 대학교 대학원에서 물리학 박사십니다. 원래 박사 국회의원님이셨는데 나머지 이렇게 너무 많은 대외적인 이런 활동 부분은 제가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영아 원장님께서 한국 대학 교육의 과거,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먼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박영아입니다. 오늘 먼저 지난 2002년부터 과학기술 강국 코리아를 이끌고 계시는 한국경제신문에 감사드리며 올해 2014년 스트롱코리아 상저포럼 세션에서 제가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창조경제 두 번째 해로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결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이러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조경제 실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적 자원인 지식을 창출하고 또 창조경제를 견인할 인재 양성의 기주로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 지금 이 플로어에는 조한규 전 장관이 비롯해서 사실 이 교육계 참 원래 어르신께서 계신데 제가 잘 모릅니다만 같이 생각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제목하에서 대학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변화와 혁신이 아까 오늘 오전에 강의에서도 있었지만은 항시적인 과제로 요구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기술과 경제, 이에 따른 사회적 문화적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영에서는 심지어 루틴을 파괴하는 루틴이 기업 생존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혹은 혁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과감한 철학의 변화와 행동이 요구됩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1950, 60년대에 경공업 수출을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 가다가 1970년대 들어와서 추진한 성장 전략은 기술 개량, 수출시장 개척 등 미시적인 전략이 아니고 철강, 조선 등 중화학공업으로의 주력산업 자체를,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경제구조 전반을 뒤엎는 그러한 수준의 변화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의 예를 생각해 보면 누구나 동의하듯이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이 있습니다. 1998년에 검색 엔진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광고, 소프트웨어, 미디어, 로봇, 무인 자동차 등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적 혁신의 대명사로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16년 된 기업이 진화하는 속도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가 요구하는 그 변화의 크기가, 그리고 속도가 얼마나 거대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거대한 조류는 당연히 우리 사회의 지식의 원천인 대학에도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맞닥뜨린 사회적 도전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 세계적인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 부분이. 이는 고등교육의 주 수요자인 청년층의 인구 숫자를 감소시켜 2018년에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입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자 수를 역전하고 2023년에는 학령 인구가 현재 대입 정원에서 16만 명이 모자랄 것이라는 그런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2024년까지 현재 56만 명인 대학 정원을 40만 명으로 줄이기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학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세계화와 자유화의 경향입니다. 자본과 무역의 세계화, 자유화에서 서비스의 세계화, 자유화로 이어지는 경향과 최근의 FTA, TPP 등에 따른 세계화 자유화의 현실적인 진전은 대학 교육에도 시장 개방 압력과 해외 대학과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는 창조경제 패러다임의 등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작년부터 창조경제가 주요 정책 화두로 등장하게 된 배경과 이에 따른 대학의 역할 변화를 뒤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기술을 통한 무역 장벽이 증가하고 글로벌 기업 간 특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은 기술적 우위에 있는 기업이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승자 독식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굳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서 창조적인 기술과 창의적 인재에 대한 수요는 당연히 급증하게 되었고 이러한 흐름이 결국 창조경제 탄생의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가진 특수하고도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대학의 변화가 촉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경쟁력 차이가 심해서 이러한 산업 구조는 장기적으로 경제의 안정성 확보와 성장 잠재력에 악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이에 점차 우리 사회는 대학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술과 인력을 배출하고 협력을 통해서 이들을 기업에 전수해 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휘감고 있는 이와 같은 이른바 메가 트렌드들은 대학이 더 이상 지금까지의 교육과 연구 방식 그리고 정책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 대학 정책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행히도 우리가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는 그리 둔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대학 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항시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뼈대를 구성했습니다. 당시 531 교육개혁에서 경쟁 논리 도입을 통한 대학의 자발적 변화를 의도하였고, 첫 번째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 사회로의 전환되는 문명사적 변화에 대응하고, 두 번째로 한국 사회의 독특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며, 세 번째로 현실적인 한국 교육 운영 체계를 재구조화한다는 것이 531 교육개혁의 철학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전략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획일적 교육에서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으로, 규제와 통제 중심의 교육 운영에서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한 교육 균형의 변화를 시도하였습니다. 눈여겨보지 않으면 그저 수많은 정책의 미사역에 지나지 않는다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자세히 그 내용을 뜯어보면 지금 우리의 대학 현실에 얼마나 꼭 맞고 필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대학 정책의 변화 움직임 속에 한국의 대학은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531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대학 설립 인가제를 준칙주의로 변경하여 대학 설립 충족 요건을 최소화하고, 1996년 대학 학생 정원 자율화 추진을 통해 대학과 학생 수의 양적 팽창을 가져왔습니다. 1994년 131개에 불과했던 전국의 4년제 정규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숫자는 20년 후인 2013년에 185개로 늘어났고, 재학생 수도 113만 명에서 212만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분명 우리 사회의 성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적으로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지식 창출 기능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 확충은 사회를 성숙케 할 지식 창출 원천으로서의 대학 기능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1994년 약 6천억에서 2012년 5조 2,70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SCI 과학기술 논문 건수는 1994년 불과 4,245건에서 2012년 47,066건으로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대학의 논문 건수는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대학이 국가혁신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는 데 일조했습니다. 더불어 대학 설립 준칙제 시행 및 대학 정원 단계적 조율화를 통한 대학 스스로의 질적 향상 노력과 대학 간 프로그램의 경쟁 분위기 확산, 그리고 대학 관련 정책의 초점이 다양화, 특성화에 집중하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것은 질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의 모습과 성과를 보면 안타깝게도 이러한 개혁 정신은 온전히 계승되지 않고 있나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해외 선진 대학들의 경우 전공 과목뿐 아니라 철학, 역사 등의 인문학과 기초과학을 심도 있게 연구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수박 겉핥기식의 교양 과목 이수와 부실한 전공 교육이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는 사회 풍토가 심해짐에 따라서 공무원과 교원이며 각종 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한 수험생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학도 이에 따라서 점차 취업 준비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와 함께 그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기술예와 기술사업화, 산학연 협력 실적과 본격적인 연구 성과의 활용, 확산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531 교육개혁이 주장한 시대 흐름에 대응하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이 만약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문제였습니다만, 아쉽게도 우리나라 대학과 대학 정책은 또다시 변화와 혁신을 요구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는 자율적 변화와 혁신이라는 시대 정신을 이행하지 못한 대학과 정부의 노력 부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자율적 변화를 강조한 정부의 교육 정책이 오로지 변화의 방점이 찍힘으로써 대학의 자유를 침해한 역설적인 상황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531 교육개혁을 기점으로 정부는
대학 교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통제와 함께 교수 강의와 연구 평가제 등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부적으로는 교양과 전공 과목 구성, 학부제 신설, 졸업학점 축소, 대학 특성화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의 핵심에 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는 대표적인 수단인 대학 재정 지원 사업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5.3의 교육개혁의 연장선상에서 1998년 5월 교육부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에는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을 활용한 고등교육 구조조정 방향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과 전문대학원 육성, 지방대학 육성과 특성화 사업 등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들 사업은 기존의 BK21로 알려진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과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사업을 통합해서 추진 중인 BK21 플러스 사업,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산학연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2012년부터는 기존의 산학협력 재정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의 목적은 대학의 자발적 변화를 유도를 통해서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다변화를 추구해서 시대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을 창출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까지 재정 사업들이 이와 같은 성과를 달성하였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연구 중심 대학 육성 사업의 경우 이를 통해 대학 연구 역량은 획기적으로 제고되었으나 오히려 학부 교육은 소홀해지고 SCI 논문 성과를 교수와 대학, 정부 과제와 사업의 평가 기준으로 강조하면서 대학이 서열화되는 등 대학 간 극심한 연구 환경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부터 5년간 정부 예산 8,250억을 투입한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 사업을 통해서 쇼핑된 세계 석학들은 실제로는 굉장히 단기간 체류에 따른 사업을 함으로써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가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 2005년 시작된 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시기에 있어서도 교육부가 이 의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데 이 BK21 사업을 그 레버리지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대학들이 억지로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따라갔으나 결국 문제점이 양산됨으로써 이제 2017년부터는 대부분의 의학전문대학원이 의대 체제로 복귀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정부 주도로 정부의 대학의 변화와 재정지원 사업을 연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보여지는지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교육부는 새로운 대학 구조적 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향후 모든 재정지원 사업과 구조개혁을 연계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160개 대학에서 989개 사업단을 신청했습니다만 불과 2달 사이에 학과 통폐합을 포함한 대학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성급하게 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 구조개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그러한 것이 발상의 근원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이 너무 성급하고 강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난 6, 7년 전부터 본격적인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실시된 이후에 대학들이 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해당 사업의 평가 지표를 만족시키는 데 올인하면서 대학이 집단 특성화되고 있습니다. 대학들의 변화에 대한 소극성, 정부에 대한 수능적 태도와 더불어 정부의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이 훈제되어 대학의 위기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도입에서 이야기한 변화와 혁신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의 대학과 대학 정책을 진단해 보면 플러스 혹은 마이너스 알파 수준의 미시적인 변화를 통해서 시대의 조리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전반적인 철학과 관행, 관성을 모두 바꾼다는 각오로 혁신을 취할 때만이 우리의 대학이 사회에 기여하는 지식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창조경제 시대 대학의 역할을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대학은 대학 본연의 역할을 회복해야 합니다.
유구한 전통을 지닌 지식 공동체로서 대학이 본래의 존재 목적을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합니다. 대학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핵심적인 지식 창출의 원천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학이 창의적이고 열린 연구를 통해서 학문 진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상상력과 진취성, 문제의식을 가진 청년들을 길러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경 시대에 대학에서 주어진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창조경제는 지식의 사회적 기여와 파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실험실과 강의실 문 밖으로 나와서 새로운 산업과 미래성장 동력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주제인 공과대학의 변화가 주목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대학은 자신의 비교 우위 분야를 찾고 특성화 전략을 모색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교육시장 개방 압력이 더욱 거세질 때 획일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들이 결탄코 그 생존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규모 종합대학은 학문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전인적 교육을 수행하고 융합형, 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역 거점 대학들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각 지역은 인재난으로 인한 성장 동력의 상실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거점 대학들은 미래에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어떻게 키울지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 중소기업의 4년제 대학들은 본인의 강점과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지 심각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것들을 정말 할 수 있도록 대학도 스스로 노력하고 또 정부도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시간을 상당히 많이 쓸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대학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특히 교육부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지금과 같은 규제 일본도 하에서는 대학의 어떠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정부는 대학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100년 지대계를 이끌어갈 철학을 고민하고 일관적인 정책 추진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최선의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굉장히 단기적이고 산발적인 정책을 해왔습니다. 이제 정부의 정책적인 세부적인 콘텐츠보다는 정책의 장기적 로드맵과 이것이 실현되는 시스템을 설계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고 우리 학교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더 이상 사업과 예산을 대학 통제의 도구로 활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재정 지원 사업을 만들어서 해당 정부의 입맛에 걸맞는 대학 정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대학 정책의 고리를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대학 스스로도 그 정부의 부당한 압력과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예산이 대학의 성격을 구정하고 방향을 결정짓게 하는 이러한 방향을 우리가 스스로 벗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별로 스스로 입학정책, 정원과 등록금, 전공 구성과 교수 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과 타 대학들과 차별화되는 특성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통과된 그 대학 등록금의 이 물가 연동 방안은 사실 제가 그때 국회에 있었고 ICL을 통과하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다시 시간을 좀 더 써도 되나요? 2분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지금 그 지표에 의한 숫자에 의한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이 아니라 본인 생각으로는 이 대학에 대한 예산은 정부가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획일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그 대학의 실정과 비전에 맞는 방향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각 대학별 맞춤형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최근
바로 몇 주 전의 경험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고 싶습니다. 지난 5월에 저는 독일 린다우 재단의 초대로 그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라는 그 전시회 개막식이 열리는 일본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대학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곳을 방문했을 때는 그 오키나와라고 하는 그 일본의 변방 지역에 더군다나 2012년 9월에 개교한 그 대학원 대학에서 무엇을 그렇게 특별한 게 있어가지고 이 중요한 노벨 박물관이 제공하는 스케치 오브 사이언스 행사가 열릴까 굉장히 궁금하고 또 걱정하면서 갔었습니다. 근데 가서 실제로 보니 이 대학이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대학 중에 가장 매력적이고 정말 부러워할 만한 대학이었습니다. 이 대학이 만들어지기까지 경위를 살펴보면 획일적인 일본 대학들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대학 모델을 만들기 위한 시도로 2000년대 초반부터 노벨상 수상자인 제롬 프리드만, 도나가와 스무스무 등 당시 MIT 교수 등이 참여한 평의회가 학교 운영 및 연구 테마 등에 대해 오랜 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고 이들은 현재도 꾸준히 이사회 멤버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스스로의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준비한 그러한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 기초연구의 리더 역할을 하기 위해 얼마 전 우리가 2년 전에 설립된 IBS가 여전히 우리 과학계에서도 그 역할과 임무에 대해 논쟁이 많은 것과 비교할 때 정말 부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교육과 연구 기능이 조화롭게 합쳐진 오키나와 과학기술대학원 대학이 일본 대학의 롤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돌아오는 길에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선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학과들은 줄줄이 문을 닫고 역할과 위상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 대학의 현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우리 대학의 앞으로의 미래와 또 대학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대학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대학과 정부가 어떻게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와 개혁 과정에서 과거에 수립하였던 정책과 추진 과정의 결과를 면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과학기술 등 유관 분야의 소통을 통해서 대학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점을 만드는 과정도 중요할 것입니다. 대학의 변화는 국가 발전의 주춧돌이기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은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혁신,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노력과 고민으로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프리미엄으로 제가 7분을 더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발표하실 분은 제가 잠깐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희국 LG 사장님께서는 서울대 공대 전자공학과를 나오시고 스탠포드대 전기공학과 석사 박사를 하셨습니다. 졸업 후에 휴렛패커드에서 잠시 근무하시다가 83년도에 LG에 오셨으니까 지금 32년째 LG에서 외길을 걷고 계신 분이십니다. 한국 전자산업에 지대한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LG 이희국입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아마 기업에서 참여한 사람은 저 혼자인 것 같고 여기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오셨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아마 학계에서 많은 분이 오신 것 같고 산업계에서도 혹시 좀 몇 분이 와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산학협동의 그 협력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조금 난감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와 계신 분들이 이미 나름대로 산학협력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속담에 있는 그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늘 평평하다, 길쭉하다, 넓적하다 여러 가지 평을 다 나름대로 갖고 계실 텐데요. 어쨌건 저는 오늘 저한테 주어진 아주 이 제한된 시간을 조금 아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키 메시지가 하나가 의미 있는 키 메시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발표의 특성상 어차피 이제 이 기승전결의 차원에서 슬라이드는 몇 장 됩니다만은 앞뒤에 뭐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슬라이드는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첫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의 그 세계 경영 환경 속에서 경쟁은 훨씬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시간과의 싸움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 산학 협력을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나름대로 뭐 해온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면은 경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지금보다는 어떻게 산학협력을 더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질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 자료를 잠깐 보니까 어쨌건 그동안 지난 20여 년 사이에 산학협력이 외형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성장한 것으로 이런 통계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2012년 자료 조금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산학 과제의 수가 26,000건이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대학에 산학협력단이 구성이 돼 있고 또 26개 대학의 산학기술협력 지주회사도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이미 발표됐습니다만 특허 출원이라든가 논문 이런 숫자도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외형적인 성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산학협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학교에 계신 분이나 또 산업체에 있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나서 무언가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 목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선은 지금까지 현황과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이런 그 장표를 한번 보신다면은 우선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단기적인 필요에 의해서 학교에 쫓아가서 자, 나 이런 기술이 급하니까 빨리 이거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학교에 계신 교수님이나 연구원들께서는 아마 분명히 나름대로 자기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기술 연구를 하도록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런 관계 속에서 많은 분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한데 아쉬운 것이 주로 너무 단기에 뭘 하나 하고 또 끊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다. 뭔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미래를 위한 기초나 원천 기술을 좀 더 체계적인 그리고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산학협력이 되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지원 R&D 예산이 사실 굉장히 많이 늘고 좀 이런 표현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만난 많은 교수님들은 연구비 아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산학 반갑지 않다. 기업하고 하니까 귀찮게 군다. 자꾸 몇 달 만에 와가지고 결과가 뭐냐고 따지고 결과 내놓으라는데 귀찮다. 국가 R&D 하는 것이 훨씬 쉽다. 산학협력 노생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상당히 있었습니다. 이게 뭐 한국 전체의 그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듣고 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거나 산학협력은 그렇게 다른 연구비를 내가 받을 수 있다면 별로 하고 싶은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의외로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 분명히 현재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현재 우리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학협력이 단기적이 되고 또 어떤 특정한 결과를 치중하다 보니까 인력 양성에는 크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런 또 굉장히 중요한 애로점이 있고 이것에 대한 이제 개선 방향들을 여기 썼습니다만은 다음 장에서 얘기를. 그래서 저는 이 장표에 충분히 얼마나 표현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산학협력을 좀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몇 가지 이제 메시지는 써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산학협력과 그다음 대학원 학생들이 인볼브하는 산학협력은 분명히 굉장히 궤도를 달리하고 잘 프로그램이 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슬라이드의 왼쪽에 있는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기업과 공동으로 포괄적 협력을 위한 어떤 센터 같은 것을 설립하고 운영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학부 학생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때 굉장히 환영받는 이런 것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이런 제 생각과요. 또 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기반 인프라와 네트워크가 훨씬 좀
강화가 되어야 되겠다. 중장기 인재 양성 프로그램 개발하고, 또 마지막으로 그 우리나라에 특히 좀 이런 부분이 지난 몇 년간 보였습니다만은 기업의 현실적인 니드가 반영된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심지어 학과조차도 이름을 특정한 산업 기술의 뭐 휴대폰 학과, 디스플레이 학과 이런 학과조차도 생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조금 익스트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어쨌거나 뭐 나름대로 그런 그 니드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제가 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스크린의 그 왼쪽 아래쪽에 그 아이콘을 한번 좀 클릭을 누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 제가 마우스 왼쪽이에요. 왼쪽. 예, 그걸 클릭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그 산업체와 대학, 이건 하나의 대학은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대학이 인볼브되어 있는데 KIDS라는 것이 영어로 키즈,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용어처럼 들리는데 사실은 이게 Korea Information Display Society, 한국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 그러니까 엄연한 기술 학회입니다. 정보 디스플레이 학회와 기업체들이 협력을 해서 매년 여름방학, 금년 경우도 이 포스터가 오른쪽에 보이죠. 2014년도 7월 2일부터 예를 들면 3주간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금년에는 홍익대학에서 캠퍼스를 이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교수님들과 기업체의 디스플레이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학부 과정에서 이 디스플레이란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이래 가지고는 학부생들이 디스플레이 업계에 취직했을 때 굉장히 애로가 있다. 여름 방학 동안에 3주간을 아주 인텐시브하게 우리가 공짜로 디스플레이 교육을 시켜주겠다 해서 거의 매년 300명 정도가 실제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게 벌써 여러 해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LG 디스플레이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도 조인을 해서 한국의 그 큰 디스플레이 회사 두 개가 함께 협력하는 프로그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이제 등록비는 받는데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돌려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돈 안 받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는 기존의 대학 교육에서 할 수 없는, 보충할 수 있는 분야를 이 산업체가 나서서 자기가 필요하니까 하겠습니다만은, 이건 하나의 예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무엇을 우리가 해가지고 진짜 의미 있는 산학 협력을 하고 이것이 산업체에도 도움이 되고 학교에서, 이런 경우는 아마 그 학생들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밸류를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노력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죠. 슬라이드 예. 석박사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이제 아마 어떻게 보면 이 산학 협력에서 연구, 리서치와 연관해서는 이제 이 석박사 프로그램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저도 그런 고민을 꽤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형태는 분명히 특정 주제를 넣고 좀 짧게 계약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좀 길게 갈 생각이 있더라도 뭔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일단 계약은 짧게 하고 끝나면 또 연장하고 이런 식으로 해본다고 했는데, 이런 것보다는 다음 단계는 특정 연구 분야 그리고 주제의 기초기술 연구를 우리가 대학과 훨씬 긴밀하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희가 그 여러 외국의 회사들이 어떤 산학 협동을 하는가 하는 걸 상당히 진지하게 벤치마킹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해외의 기업들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어차피 기초연구는 이건 기업에서 할 수 없다. 세계 최고의 기업도 기초연구를 한다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다. 그 결과가 10년 후에 나올지 20년 후에 나올지도 모르는 기초연구를 기업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효과적이 아니다. 이런 분야를 우리가 잘 골라서 대학의 어떤 계약을 통해서 장기간 리서치를 하게 하고, 최소한 기간을 예를 든다면 대학원 학생이 입학해서 졸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박사과정 학생 예를 들어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기초 연구를 하게 하고, 그러니까 1, 2년 내에 무슨 결과를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계속 프로그레스를 모니터링을 합니다만은, 이런 기초 연구를 대학에 하되, 다만 대학 교수님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거를 그냥 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정부 R&D 같으면 아마 그런 게 가능하겠습니다만은, 기업과 하는 경우는 그 기초 연구 분야를 그 기업과 잘 디스커션 해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초 연구라면 내가 돈을 내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잘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도 그 오른쪽 밑에 그
이콘을 한번 클릭을 해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뭐 벤치마킹 한 몇 개의 사례입니다만은 여기 또 시간 관계상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은 세계에 굉장히 그 뛰어난 세계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들이 머크라든가 도우, 지멘스, 또 바이오 쪽에는 신젠타 이런 쪽에서 그 이 각 기업별로 표현이 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자기가 꼭 필요한 기초 연구는 자기가 잘 디자인을 하고 대학 교수님에게 그 센터를, 그리고 한두 분과 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개념을 만들고, 이것이 꼭 한 대학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대학에 센터를 두더라도 교수님들은 여러 대학에서 올 수 있는 이런 걸 통해서 그 장기적인 리서치 프로그램을 하고,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한다면은 한 5년 정도의 연구 결과가 기업체 이관이 되고, 그리고 기업체 기술 이관의 가장 좋은 형태는 박사 학위를 받은 학생이 그 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할 때는 물론 취업을 개런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이 됐다 그러면 취업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을 쭉 벤치마킹하면서 이거 꼭 이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이런 니드를 아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파이럿 프로그램을 이제 시작하는 이런 과정에 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죠. 그래서 이제 석박사 경우에 지금까지는 저희 기업에서도 이런 것을 어떻게 그 감히 제안을 못했다 그럴까요? 그런 용기를 못 냈다 그럴까? 상당한 이 커미트먼트가 필요한 겁니다. 또 돈도 작은 돈이 들지 않고. 그러나 이제 이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자인하고 교수님들하고 같이, 그다음 이걸 또 잘 매니지해야 됩니다. 시작한다고 저절로 되지는 않죠. 그 여러 해에 걸쳐서 매니지하면서 이걸 성공하는 단계까지 끌고 가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형태의 산학협력보다는 분명히 한 단계 좋은 그런 수준의 산학협력이 가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장에서 마지막 장이 다음 장 슬라이드 누르시죠. 그래서 결국은 산학협력이 제대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업 그리고 대학의 실질적인 필요에 의해서 그런 기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잘 설계가 되고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대학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커미트먼트를 하고 일관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대학교에서는 분명히 그 기업이 나중에 굉장히 해피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한 정말 부단한 노력과 아주 그 진지한 그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대학은 이 구성원 평가에 가장 중요한, 앞으로 제 뒤에 말씀하실 분들도 공대 혁신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한국의 대학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산학협력 잘했다고 해서 교수 평가가 제대로 되는 건 극히 적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혁신적으로 바뀌어져서 다만 제가 말씀드린 그 대학원 그 기초 연구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행히 그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기초 연구를 지향하기 때문에 논문이 좋은 논문을 쓰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또 그런 종류의 산학협력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온 스타일의 단기간의 산학협력도 분명히 앞으로 필요하고,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할 텐데, 그런 프로그램을 수행한 것도 성과를 교수님들이 업적 평가에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반드시 시스템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희국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희국 사장님께서 지금 기업 입장에서 산학협력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아까 맨 처음 우리 박영하 원장께서 어떤 총론적인 관점에서 대학교 정책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다면, 우리 이희국 사장님은 산업계 입장에서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겁니다. 오늘의 주제가 공대가 바뀌어야 기업이 산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과대학이 화답을 할 차례가 왔습니다. 다음 발표자인 우리 이건우 학장님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를 나오시고 MIT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미국 기계학 회의 석학 회원이시고, 또 한국 공학 한림원, 한국 과학기술 한림원 정회원으로 계십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으로 계시면서 한국의 공과대학 혁신의 아이콘으로 이렇게 등장하신 분입니다. 우리 이건우 학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방금 소개받은 이건호입니다. 대학에서 본 공대 혁신 방안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주로 저희 학교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 최근에 하고 있는 예를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는데, 그것이 또 저는 전국 공과대학도 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걸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넘어가는 게 어느 게 넘어가는 겁니까? 이건가? 이거 넘기는 것 좀 알려 주시겠어요? 이겁니까? 예. 우선 저희가 우리 공과대학이 과연 공과대학이냐, 그간 저희 공과대학이 공과대학의 역할을 했느냐, 그래서 다시 정체성을 찾아야 되겠다. 공과대학이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실사구시의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는 연구가 돼야 될 텐데, 그간은 좀 이따 나중에 박희재 교수님이 말씀하시겠지만 그간의 공과대학이 최근에 와서는 페이퍼만 만들어내는 그런 공과대학이지 않았나.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공과대학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 중요한 거는 결국 교수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려면, 교수들을 바꾸려면 교수 평가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 있겠고요. 다음에 공과대학이 또 교육을 강화해야 되겠다. 아까 박영하 원장님께서 부실한 교육 내용 이런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공과대학의 교육을 강화하고 또 그 교육을 사회에다 뭔가 배포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 다음에 공학기반 인력 양성 사업에도 우리가 기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겠습니다. 또 공과대학이라 하면 결국은 그 나라의 산업에 기여하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게, 아까 산업체를 위해서 저희가 뭔가 해야 되지 않느냐, 산학협력, 그래서 기술자문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다음에 공학 기반의 대형 융합연구과제도 만들어야 되겠고, 다음에 공과대학의 대사회 비전 제시 기능을 활성화해야 되겠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과학기술 또는 공학기술의 그 개발 로드맵 같은 거는 다 정부 부처에서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제가 하나 걱정스러운 거는 일부 관변 교수님들이 정부 부처에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로드맵을 만드니까 자꾸 이게 이상한 형태가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공과대학에서 좀 제대로 비전을 제시하고 로드맵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과대학이 최근에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선 아까 그 사회에 대해서 어떤 교육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개발하는 일이 있겠고요. 다음에 기업체에 대한 산학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SNU 컨설팅 센터라는 조직을 만든 그런 게 있겠고, 다음에 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업체에서는 계속 대학에서 배출한 인력이 도대체 쓸 데가 없다. 계속 너무 결국은 다시 재교육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된다. 그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인력 양성 제도를 하나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교수가 바뀌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교수를 바꾸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MOOC라고 해서 Massive Open Online Courses 해서 온라인상에 굉장히 많은 지금 강의가 그냥 볼 수 있게끔 올려주고 있습니다. EDX나 코세라 같은 걸 보시면, 코세라 같은 거는 이미 강의가 600 몇 개, 거의 700개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미 잘 개발되어 있는 과제가 강의 내용이 있으면 그거를 유포시키고, 아니면 또 다시 개발해서 또 제공하고, 그래서 산업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하게 이런
이 교육 내용들을 묶어서 산업별로 묶어서 그런 걸 제공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최근에 그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요새 공과대 학생들이 나와서 재무제표도 못 읽는다 뭐 이런 불만들을 많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공과대학은 지금 그 재무제표 읽기 그런 강의 온라인 강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번은 그 강의를 온라인이니까 아무 때나 자기가 들어야 졸업이 되게. 저희가 학점이 워낙 제한되어 있어서 학점을 줄 수는 없고 그걸 리퀘어먼트로 해서 그런 식의 몇 가지 그런 도구성 과목들을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SNU 컨설팅 센터는 보시다시피 대학에서 그 기술 개발해서 그것이 사업화로 성공하는 확률이 10,000개에 하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마 이것도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외국은 물론 이거보다는 좀 높죠. 그래서 뭔가 대학의 기술이 사업화로 되지 않고 그 개발된 기술 자체가 애초에 사업화랑 먼 기술일 수도 있고 또는 사업화하는 어떤 프로세스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사장되는 그런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수님들의 갖고 있는 저희가 최근에 그 경연 비슷한 걸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수님들이 사업화 아이디어를 4개 해서 그걸 경연 비슷하게 해서 거기서 몇 개 저희가 선택을 해서 그거를 국내 무슨 그 투자회사나 이런 데랑 같이 해서 투자를 유치해주고 사업화하는 그런 일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하는 조직으로 저희가 SNU 컨설팅 이라는 조직을 만들었고요. 이 SNU 컨설팅에 저희 교수님들이 공과대학에 320분 계신데 저희가 자발적으로 자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20분 중에 270분이 자원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갖고 있고요. 저희 자원이 사실 아깝습니다. 학생이 6,133명이나 있고 또 그러니까 연구원으로서 1,345명이라는 이런 굉장히 큰 인력이 있고 또 저희 동문 네트워크가 65,000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간 지금 집행하는 연구비가 한 1,875억 정도 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연구 조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SNU 컨설팅에서는 그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중견기업에서 한 페이지로 자기네가 필요한 기술 자문 내용을 인터넷에 그냥 올립니다. 과거에는 이분들이 서울대학이라는 데가 너무 문턱이 높다고 느꼈기 때문에 감히 뭐 말을 못 붙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그냥 치면 되니까 요새 저희가 이 SNU 컨설팅을 만든 지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 들어와 있는 그 기술 자문 요청건이 한 6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건씩 정도 들어오는 게 되겠는데요.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교수님하고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제로 성립되게 여기에는 아까 이희국 사장님께서 학부생의 그 산학협력센터 개념을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이 중소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과제는 요청하는 과제는 뭐 3개월짜리, 6개월짜리, 또 1년짜리 뭐 이렇게 좀 단기성인데 그 과제의 내용이 오히려 대학원생보다는 학부 학생들을 데리고 가면 굉장히 좋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SNU 컨설팅에서 물론 기술 컨설팅, 기술 사업화가 있고 또 맞춤형 기술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교육을 해달라 하면 맞춤형 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또 하나 하는 게 이제 기술 감정이 되겠는데요. 법원에서 어떤 서로 다툼이 있을 때 그게 기술에 관한 문제일 경우 누가 옳고 그른지를 가려주는 그런 기술 감정의 일도 시작했습니다. 이거 역시 요새 굉장히 법원에서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공학전문대학원 설립이 있겠습니다. 인력 양성에 대한 얘기고 아까 SNU 컨설팅은 기술 자문이 주된 내용이 되겠고 공학전문대학원은 인력 양성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공과대학의 MBA 같은 걸 하나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상이 기업체에 한 4년 또는 한 6년 정도 근무한 엔지니어를 데려다가 1년 동안 아주 인텐시브하게 교육을 시키고 다음에 그 뒤 1년은
자기가 회사에 돌아가서 본인 회사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논문으로 대체하는, 그래서 석사 학위를 주는데 Master of Engineering Practice라는 그런 걸 주는 걸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아까 저런 게 있었죠. 그 학과 간에 학과 개념을 폐지해야 된다, 그런 말을 우리 박영화 원장님께서 해줬었는데요. 실제로 학과의 폐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기존 대학의 조직이 모든 학과가 벌써 만들어진 지가 제가 대학 다닐 때서부터 만들어진 거니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벌써 뭐 30년 이상, 30년도 더 된, 한 40년까지 된, 40년이 된 그런 조직인데, 물론 그전에도 있었으니까 더 오래됐죠.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 했다는 게 몇 개 합쳐서 학부로 만들었지만 학부 내에서는 여전히 따로 논다든가 뭐 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그렇게 많이 변하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학 분야가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학과가 비슷한 교수의 비슷한 학생을 갖고 있다라든가, 이게 바뀔 수가 없는 그런 가버넌스 시스템을 저희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서 굉장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새로 만드는 공학전문대학원은 학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단위로 해서 그때그때 사회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 아까 이해국 사장님 말씀하셨던 디스플레이 프로그램, 또는 저희가 요새 굉장히 산업부에서 관심이 많은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디자인하고 뭐 그런 쪽에 되는 거,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학전문대학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빼고요. 예. 이거는 현재 저희가 그 학내에서 지금 그 학내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학내에서 저희가 통과되면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새로 만들 텐데, 새로 학생 정원을 요청하면 교육부에서 거의 해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무슨 대학 학생 무슨 숫자 제한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과대학의 각 학과에다 일부 대학원 정원을 일로 보내고 이쪽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했는데, 기대 밖으로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학과에서 모은 정원이 75명입니다. 저희가 원래 80명 정원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75명이 저절로 생겨서 교육부에게 크게 의존하지 않고도 학내에서만 통과되면 75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배출해내려고 하는 인력은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링 리더가 되겠는데요. 지속 성장형 공학인, 인더스트리 지향형 공학인, 그다음에 다공학 기반 통섭형 공학 리더를 만들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공학 전문 대학원하고 일반 대학원의 차이점을 표시한 거고요. 저희가 현재는 일반 대학원을 이미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반 대학원은 주로 학문 후속 세대를 키우는데 더 크게 중점을 뒀다고 볼 수 있고요. 공학 전문 대학원은 이제 앞으로 정말 그 산업체에 나가서 리더가 될 사람들을 키우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중심의 기술 심화 과정이라는 거고요. 차별성이. 그 교과목은 프로젝트 과정이 한 20% 되고 융복합 기술 심화 과정이 50%, 그다음에 CTO로서의 소양에 해당되는 게 30%, 그 정도의 교과 과정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교수님들은 저희 현재 저희 그 공과대학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객원이나 초빙 교수님, 산업체에 계셨던 분들을 활용하는, 또 일부는 아예 이 산학협력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그런 신규 교수를 채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사각지대 없는 공학교육 체계를 완성하겠다. 사각지대라는 건 기존의 일반 대학원은 특정 전공 중심의 학문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인력을 양성했다면, 공학 전문 대학원에서는 문제 해결형 다공학 기반 엘리트를 육성하겠고 또 미래의 CTO를 육성하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교수 평가 제도 개선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저희가 BK 사업을 하면서 그 교수들의 업적을 SCI라는 인덱스에 올라가 있는
저널에 발표된 논문의 숫자를 카운트해 갖고 교수 업적을 평가하는 그렇게 한 10여 년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나라 대학들의 세계 랭킹은 굉장히 올라갔죠. 서울대학교 같으면 공과대학은 20몇 위 정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봐도 믿겨지지 않는 랭킹인데 그런 장점은 있었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간에 비지빌리티는 높아졌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영하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학부 교육이 부실화됐고 또 산업체가 굉장히 격리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교수 평가를 좀 다원화해 줘야겠다. 과거와 같이 아주 이론 연구를 하는 그룹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용적인 연구를 하는 그룹도 그것이 이렇게 더 낮은 부류가 아니라는 그런 걸 인식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평가 영역이 되게 교육 연구 봉사로 돼 있던 거를 새로운 평가에서는 교육 학술하고 봉사하고 산학을 하나 독립적으로 넣자. 그게 되겠고요. 또 과거에는 이들 각각 분야에서 업적을 성적을 매겨서 합산을 해서 최종 점수가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이나 봉사 쪽에서는 그 차이가 잘 안 납니다. 결국 연구에서 논문 편수로 다 모든 게 결정되는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거를 영역별 성과를 합산하지 말고 따로따로 해서 평가를 하게끔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수가 자기가 선택을 하게끔 하자. 나는 교육으로 평가받겠다. 나는 산학협동으로 평가받겠다라든가 그런 게 되겠고요. 또 무조건 논문 숫자만 따지고 편수만 따지고 이런 것들 이거를 질적인 평가로 좀 바꿔야 되겠다. 그런 거가 전반적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제가 산학협동 같은 쪽에 평가하기 위해서 산업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잘 발굴해야 되겠다. 건수 위주는 뭔가 회피하면서 그런 게 되겠고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평가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한 가지 또 어려운 문제는 사회적인 평가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대학 하나가 혼자 바꿨다가는 이게 과연 오래 지속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모임 심포지움도 이 언론사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사에서 매기는 그 랭킹 때문에 또 세계 타임이나 이런 데서 매기는 랭킹 QS나 이런 랭킹 때문에 이게 쉽게 바꾸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그냥 그 랭킹 하나만 보고 그 대학을 평가하기 때문에 재미난 게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그 북경대학에서 아시안 엔지니어링 딘스 서밋 해갖고 뭐 아시아 공과대학 학장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되게 거기 온 게 이제 뭐 중국, 싱가포르, 뭐 홍콩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 학장들이 많이 왔죠. 그러니까 다들 촌스럽게 자기 학교 랭킹을 먼저 얘기하고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랭킹들이 굉장히 높아요. NUS나 싱가포르 NUS나 NTU 같은데 굉장히 높은데 재미난 게 거기에 이스라엘의 테크니온 공과대학 학장이 왔습니다. 그거 굉장히 좋은 대학인데 그래서 거기 랭킹이 얼마나 했더니 우리도 25, 25 정도인데 118이래요. 이 랭킹이 도대체 믿을 수 있는 거냐? 그렇게 산업계 임팩트도 크고 그런 좋은 대학이 왜 118이냐? 그래서 그런 거 다시 생각해 볼 계기가 됐습니다. 예,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그 한국경제신문은 왜곡된 대학교 랭킹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 최근에 총리 후보자를 배출한 언론사를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참고하십시오. 예, 그러시고 다음 발표하실 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김도현 전 장관님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를 졸업하시고 프랑스 끌레르몽 대학교에서 재료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워낙 커리어가 많으셔서 서울공대 학장을 역임하셨고 한국공학한림원 회장도 역임하셨고 그다음에 교육과학기술부 초대 장관을 하셨고 울산대학교 총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뭐 이쯤 되면 그냥 여러분 대충 아시겠죠. 일본 동경대학교 그 특임연구원으로 지금 현재 연구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연구하신 보따리를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도현 전 장관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스트롱 코리아하고는 참 인연이 저희 이공계 사람들은 모두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2002년 뭐 1년 그때로 생각하는데
이공계 참 갑자기 어려워지던 그런 무렵에 한국경제신문이 이공계가 나라를 살린다, 이공계가 스트롱 코리아를 만들 수 있다라는 참 고마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코리아에서 불러준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 타고 왔습니다. 제가 받은 제목이 공과대학 특성화, 필요성과 산학 연계 뭐 이런 제목으로 받아서 이것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이미 앞에서 좋은 말씀들은 다 하셨고 저는 그냥 큰 덩어리로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대학 어떻게 좀 만들자는 거냐? 저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은 그게 제일 일하기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MIT 같은 대학 만들어 보자는 이걸 한번 해보면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은 대학 여러 가지 의미에서 좋은 대학이 있지만 MIT 같은 대학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MIT가 어느 정도냐? 바로 MIT 그 홈페이지에서 찾은 자료입니다. 2013년에 678개의 뉴 인벤션, 새로운 발명을 릴리즈해서 80 million total licensing revenue, 그러니까 8천만 불의 라이센싱 리비뉴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8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대학입니다. 8천억 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대학은 이거의 100분의 1이라도 하는 대학이 그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은 엄청난 변화를 해야 됩니다. 뭐 저도 사실은 대학교에 30년 있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죠. 대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뭐 대학은 기업과 다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대학은 너무 뒤떨어져 있다. 뭐 이건 어쩔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MIT 알룸나이, 그 동창 뭐 이런 분들이 현재 33,000개의 회사를 만들어서 330만 잡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annual world sales가 $2 trillion 달러다. $2 trillion 달러가 얼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이런 수치에서 한 100분의 1쯤 되는 대학은 그래도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게 또 창조 경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럼 MIT가 하는 대로 쫓아가면 우선 되는 거 아닌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MIT하고 다른 문화를 우리는 그냥 그게 우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MIT는 160년, 170년 역사에서 총장이 17명입니다. 10년, 평균 10년이죠. 그것도 뭐 최근에 와서 막 바뀌어서 그렇지 한 사람이 그렇게 리더십을 갖고 합니다. 거기 학과장들 다 10년, 20년씩 하죠. 우리는 다 뭐 학장 2년마다 갈아붙입니다. 학과장 2년마다 갈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쫓아갈 수 있을까? 전 쫓아가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다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한국하고 서울하고 한국과 미국 간 문화가 다르다 얘기하는데 사실은 대학이라는 제도를 그대로 미국 거 다 갖다 쓰면서 그런 것은 쫓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MIT는 약 한 40%의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합니다. 우리는 재임용에서 탈락하는 전국에서 아마 5손가락 안으로 헤아릴 정도인데 그런 문화는 하나도 쫓아가지 않으면서 이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런 얘기는 뭐 더 큰 얘기들이어서 말고 제가 MIT 그럼 조금 MIT 진짜 뭘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잘하나 특히 공과대학 측면에서 MIT 시일입니다. MIT는 문장 같은 거죠.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1861년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MIT라고 씌어 있고 뭐 저보다 MIT 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쓰여 있는 글자가 이 밑에 Mens et Manus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Mens et Manus 이게 MIT의 모토입니다. MIT의 모토인데 Mens는 뭐 라틴어인데 mental 이런 정신입니다. 정신. A는 and고요. Manus는 manual 뭐 이런 손입니다. 손. 그러니까 손이 중요한 겁니다. 테크놀로지 교육에서는 손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과학하고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 위에 씌어 있는 게 Science and Arts 그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트를 예술이라고 그러지만 아트가 기술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Science and Technology, 기술, 이건 굉장히 다른 거죠. 저는 Science 둘 다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데, Science는 돈을 써서 지식을 만드는 걸 전 Science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Art 혹은 Technology는 지식을 써서 돈을 만드는 것, 그게 테크놀로지죠. 그러니까 둘은 굉장히 다릅니다. 둘은 굉장히 다른데 둘 다 엄청 중요한 거죠. 그게 맨스 앤 마누스. 그런데 우리의 공과대학에서는 맨스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뭘 하는 교육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뭘 만들어보고 부셔보고 실험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떨어져 있다. 그런 걸 강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금방 우리도 쫓아서 하면 되지 않는가 하는 건데, MIT에 그 다음에 쫓아가야 할 게 많이 있습니다만은, MIT 학부생들에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Undergraduate Research Opportunity Program, 그래서 유럽입니다. 유럽. 학부 애들이 이미 교수 실험실에 들어갑니다. 학부 때. 그래서 학점을 줍니다. 학점을 주고, 이건 학과에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이 쭉 어떤 학생들을 필요로 한다, 나는 어떤 연구를 한다 쭉 게시를 하면은 학부 학생들이 자기 수강 신청하듯이 가서 6개월, 1년을 그 실험실 가서 일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머누스 교육을 받는 겁니다. 머누스 교육을 받는. 언더그래듀에이트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인데 우리나라 공과대학에서는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저것도 있지만 사실은 학교가 관심을 안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료공학을 했으니까 MIT 재료공학에서 졸업할 때 만드는 게 뭐냐 하면 아까 그 MIT 실 있지 않습니까? MIT 실을 직접 노스웨로 주조합니다. 학생들이 다 자기 걸. 제가 그래서 MIT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건 뭐 하냐? 그랬더니 그게 하나의 머누스 교육이다. 그러니까 다 샘물을 녹여서 틀을 깎아서 다 부어서 그걸 들고 나가는, 그것도 굉장히 머누스 교육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학 교육이라는 것은 과학 교육하고 달라야 한다. 앞으로 좀 더 많이 달라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가 있는 동경공대도 이런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보면 그 좁은 홍고 캠퍼스, 그 좁은데 이런 건물이 두 채가 있습니다. 이게 큰 컨테이너 같은 큰 건물인데, 공학부 일본 아시는 모노츠쿠리 실험 공방입니다. 모노츠쿠리, 이건 일본의 어떤 정신이죠, 사실은. 근데 모노츠쿠리가 뭐냐 하면은, 모노라는 게 한자로 그대로 물건 할 때 쓰는 물자하고 놈자자도 모노라고 발음을 합니다. 똑같이 이렇게 발음해요. 츠쿠리는 이렇게 쓰고 이걸 다 또 쭈꾸리라고 발음합니다. 그러니까 뭘 만드는 거, 뭘 창조하는 거, 뭘 조립하는 거, 이런 거. 그러니까 모노츠쿠리는 일본의 뭐라 그럴까요? 장인 정신 같은 거. 그러니까 모노츠쿠리가 꼭 무슨 조그만 공방 그런 것이 아니라 대기업에도 모노츠쿠리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죠. 뭘 하나 성실하게 잘 만들어내는 거. 자, 이런 것이 아까 보셨듯이 이게 뒤로는 어떻게 갑니까 이거? 앞으로만 가네. 뒤로. 여기에서 학부 애들이 신청을 해서 들어와서 4명, 5명 이렇게 팀을 짜서 프로포저를 써내면 학교가 조금 경비를 지급하고 자기들끼리 만듭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허접한 비행기 만들고 대단한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3D 프린터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여기 3D 프린터가 학부생들이 쓸 수 있는 3D 프린터. 이렇게 하여튼 학부 애들이 공학 교육에서는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MIT 얘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이건우 학장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세계적인 공과대학이죠. 그리고 이런 대학을 우리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제 저희 목표인데, 각 대학에서 우리나라 대학도 그렇고 한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자기네 발전 계획서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MIT에서도 최근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Future of MIT Education에 대해서 발전 계획을
작년 말에 나온 프리리미너리 리포트가 나왔고 금년에 이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는 그런 걸 좀 해서 미리 가서 짚으면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워킹 그룹을 3개로 만들었습니다. 아까 발전 계획 만드는데 첫 번째 워킹 그룹은 facilities, 그러니까 실험, 공과대학 이런 실험 장비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워킹 그룹 1은 facilities for future 돼 있고요. 그다음에 워킹 그룹 3 보면은 financial model, 대학교의 재정 이거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 다음에 과거의 그 장기 발전 계획하고는 다르게 두 번째 보시면은 edX and the opportunities it creates,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이건우 학장께서 말씀하신 edX 혹은 코세라 이런 게 지금 교육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교육을 바꾸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교도 따라가야 되는데 이거를 그래도 세계 무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고 제일 잘 아시는 분들이 공과대학 교수들이기 때문에 저는 공과대학에서 이것을 수용할 수 있다. 공과대학이 빨리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바로 어제 그제도 잘 아시겠지만 스타벅스라는 회사가 자기네 종업원들을 전부 대학교에 보내겠다. 전부 학위를 받게 하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하고 연계해서 걔네들을 다 학교에 보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MOOC을 이용해서 강의를 듣게 하고 그걸로 학점을 주고 그걸로 졸업장을 주겠다. 이제 그런 거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 굉장히 잘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세라, edX, 코세라 같은 데는 벌써 800만의 학생들이 등록돼 있고 과목은 몇 개입니까? 과목은 여기 지금 벌써 한 1000여 개 과목이 올라 있는데 제가 여기 코세라의 2과목을 수강을 했습니다. 최고의 강의 여기 다 있습니다. 기계과에서 저는 기계과에서 왜 연력학을 가르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럼 난 뭐 하란 말이냐 그게 아니고 저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교수와 학생이 같이 앉아서 그걸 들으면서 교수가 멘토의 역할을 하고 교수가 또 모자란 건 더 설명해주고 그러면은 엄청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바꾸고 우리나라 대학에서도 좀 더 여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서 강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런데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5000년 전에 문자가 나와서 세계사를 바꿨고 500년 전에 책이 나와서 세계사를 바꿨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 정보통신 이것이 아마 세계사를 바꾸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지금 미국의 코세라, edX 이런 건 다 그야말로 개인 회사 같은 그런 거지만 프랑스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금년부터 정부 예산으로 FUN 그렇게 해서 French University Network 그런 식으로 해서 시작했죠 이미. 우리도 여기에 빠지지 않게 빨리 이렇게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그래도 공과대학에서 해낼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연구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연구는 이렇게 이거 다 잘 아시는 얘기겠지만 4가지 상한으로 나누는 그런 게 있었죠. 여기서 보면은 X축은 저쪽 오른쪽으로 가면 그게 돈을 쌓는 축입니다. 돈이 쌓이는 축이고 Y축은 위로 올라가면 지식이 쌓이는 축이죠. 그러니까 제 일상한을 보시면은 그건 돈도 쌓고 지식도 쌓는 겁니다. 제일 좋죠. 그렇죠? 돈도 쌓고 지식도 쌓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 그다음에 이상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써서 지식을 쌓는 겁니다. 이게 자연과학 쪽이죠. 자연과학 쪽. 이게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일이고 저는 요즘 이 공과대학 이런 변화 이런 거 말씀하시면서 꼭 논문 쓰는 거는 꼭 잘못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야말로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논문 지금만큼 다 써야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MIT가 논문 안 쓰나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더 좋은 논문 쓰죠. 그러니까 논문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상한에 내려오면은 이건 돈 쓰고 지식도 쓰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여기 머물러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4상한에 오면 이거는 지식을 써서 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번 정부 들어서 창조 경제가 이슈가 되면서, 경제라는 게 결국 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부를 쌓자는 의미에서, 즉 일상한과 사상한 쪽으로 좀 가자, 좀 더 이쪽 생각을 좀 많이 하자라는 뭐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 피카란 예로 이렇게 들지요. 이 지식을 써서 돈을 만드는 게 에디슨 같은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돈을 써서 지식을 만드는 게 보어 같은, 보어는 뭐 애톰 구조 뭐 이런 거 했으니까 이게 진짜 뭐 돈이 안 돼, 돈 쓰기만 하는 쪽이. 그래서 이쪽은 보어 쿼드런트, 이쪽은 에디선 쿼드런트. 그 다음에 제일 괜찮은 거는 파스텔 쿼드런트죠. 그러니까 지식도 만들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은 백신 만들고 뭐 이런 거에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헌도 하고 돈도 벌고 지식도 쌓고 면역학의 대가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좋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 보통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 여기, 돈도 쓰고 지식도 못 만들고 그냥 어영부영 하는 거, 사실은 근데 이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 이 사람들이 있어야 보어도 있고 파스텔도 있고 에디슨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파스텔, 에디슨, 보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가능하면은 지금 우리의 연구 방향을 이쪽 좀 일상한과 사상한 쪽으로 좀 몰고 가자, 좀 가보자, 이제 그런 얘기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럼 공과대학에서 이제 논문 안 써도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대학에도 기초연구가 있습니다. 기계공학을 공부하려면 기계공학 교과서를 봐야 되는데 교과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누가 연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절대 논문 쓰는 게 허접한 일이 돼서는 아니다.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 저는 다시 한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3시 20분까지 제가 다 합니까? 2분. 네, 그럼 빨리 가겠습니다. 연구에 있어서 그럼 다시 또 아까 우리가 롤 모델로 삼았던 MIT 보면은 674 밀리언 달러네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700억 원의 연구비를 갖고 있습니다. 연구비 규모가 뭐 MIT가 어마어마할 것 같지만 이제 우리나라 좀 이따 자료 보여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19%가 기업에서 옵니다. 인더스트리에서 옵니다. 전체 연구의 19%. 그렇게 보시는데 우리나라를 보시면은 카이스트 2,680억입니다. 그러니까 반이죠. MIT의 연구비 반이니까 사실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이런 걸로 봤을 때 카이스트의 MIT만한 연구 지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렇죠? 산업체 지원 연구비가 13.7%. 조금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산업체와.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공과대학만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848억. 한양대 공대가 본래 이 기업과의 저게 강하니까 좀 더 높을 줄 알았는데 별로 높지 않습니다. 14.5%입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총 연구비가 6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MIT하고 같은 레벨입니다. 물론 MIT는 지난 10년간, 20년간 그런 연구비로 연구를 해왔고 서울공대는 지난 2, 3년간이니까 서울대학교는 비교할 수 없지만 하여튼 거기서 그냥 제가 공대 자연대만 뽑아내서 보면은 산업체 지원 연구비가 10.7%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체와 훨씬 더 긴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가 산학협력이니까 그래서 이제 산학협력을 더 늘려야겠다. 아까 뭐 이희국 사장께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산학협력 진짜 이건 뭐 3, 40년 전부터 계속 산학협력 아닙니까? 제가 울산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거기 산학협력 교수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걸 이제 사실 울산대학교는 그 지역이 그렇고 그래서 산학협력이 잘 되는 대학입니다. 괜찮은 좋은 그래서 그걸 모델로 교육부에서 와서 보고 산학협력 선도대학을 만들어서 그걸 지원하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기업체에서 일하시던 분을 산학협력 교수란 타이틀을 줘서 모시고 같이 일하는, 저는 결국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제도인데 제가 조금 지나면서 이 산학협력 교수야말로 이게 산학협력이 안 되는 원인이다. 산학협력이란 말을 떼줘야 됩니다. 그런 용어조차 없어야 됩니다. 다 교수여야 되지. 교수님들이 딱 성을 쌓고 산학협력 교수를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과 산업이 이렇게 뭐 자기 바운더리를 그냥 유지하면서 사람 오가면서 협력하자, 이거 갖고는 안 된다. 이거 갖고는 안 되고 이제는 담을 완전히 허물어 버리고 대학과 산업이, 그래서 대학 산학 일체화라는 개념으로 가자. 그래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일체화가 되느냐? 이거는 이제 각 대학마다 혹은 지역마다 뭐 사정이 다를 테니까 한번 학교 혹은 산업 차원에서 이렇게 진짜 합쳐서 일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관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발표자십니다. 지금 오늘 국회 아마 가셔가지고 아마 지금 상당히 오시느라고 굉장히 아마 마음을 많이 졸이신 것 같은데, 그 국회 심포지엄은 절대 가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국회 심포지엄은 절대 제 시간에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시간 맞춰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희재 단장님은 서울대학교 기계설계학과를 나오셨고요.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박희재 단장님을 큰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십시오. 예. 단장님, 저 잠깐만요. 오늘 발표하실 자료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앞부분에 계신 분들이 다 10분씩밖에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10분 만에 끝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국회 행사에 좀 앞으로는 국회를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해서 이렇게 막 부지런히 오느라고 길이 좀 막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죄송합니다. 오늘 산학협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게 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앞에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간략한 핵심적인 사항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이스라엘 갔더니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유가 GDP 대비 R&D 투자가 드디어 2등이 됐다고. 한국이 1등이 돼서 자기들과 1등이어서 그동안 부담이 많았는데 이제 새로운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한국 1등이 됐고 자기들이 GDP 대비 R&D 2등이 됐노라고 하면서 아주 상당히 속으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GDP 대비 R&D 투자가 이게 이렇게 높은 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뭐 액면 그대로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하여간 굉장히 푸어한 아웃풋들, 정말 거의 이런 걸 푸어, 사실 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말을 썼습니다만 가스펠 인풋 가비지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좋은 게 들어가서 나쁜 게 나온다는 표현이 좀 더 아주 액티브하게 하면 실질적으로 쓰레기가 나온다. 들어가는 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건 정말 쓰레기가 나온다 하는 걸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뿐만 아니에요. 산학협력 지수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WEF에서 나온 그 지수를 보면 역시 우리가 형편없습니다. 26위 30등 거의 지금 바닥권. 사실 26등 30등 저 넘어가는 것들은 별 등수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거의 바닥이다. 아까 R&D 투자는 거의 1, 2등 수위를 다투는데 지금 현재 산학협력이라는 수치만 보더라도 글로벌하게 좀 바닥이다. 밑에 있는 나라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나라들이고요. 저는 오늘 그래서 사실 산학협력이 좀 피상적인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전 현장의 얘기를, 저는 기업 인더스트리 얘기를 조금 하면서 왜 산학협력을 하자는 왜 안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 번 익숙한 그림이겠습니다만 우리 산업 구조, 기업 구조, 즉 기업의 구조, 그리고 고용, 우리 특히 요즘 성장이니 고용이니 큰 이슈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독일이 제일 모범적인 구조, 그다음 일본 상당히 괜찮습니다. 우리가 일본 우습게 알고 일본은 이견이 전니 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괜찮은 구조인데 반해서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유례가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구조는 이렇게 하기 위한 잠정적인 것이지 이게 고착화된다고 하면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렇게 지금 보시는 고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그 산업 구조 면에서 이 허리가 완전히 거의 없는 개미 허리 같은 이것이 잘못하면 지금 고착화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하는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조금 더 데이터를 좀 보겠습니다. 이게 2012년도 무역협회 데이터인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 전 세계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 1등 하는 개수가 몇 개나 되는지를 뽑은 겁니다. 64개예요. 2012년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64개 그러면 뭐 상당히 많네. 20개도 있고 30개도 있으니 60개 상당히 많다.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푸어하다. 무슨 중국 중국은 이 중국 데이터는 뭐 워낙 크니까 중국은 그렇다 치고 독일 뭐 700개, 600개 다 그렇고요. 여기 지금 보실 게 이태리를 보십시오. 이태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그마치 1등 상품 228개입니다. 그 다음에 쭉 보셔서 홍콩 보세요. 우리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65개. 도시국가 홍콩 정도 규모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1등 상품 개수가. 그래서 64개. 야, 이건 거의 바닥 수준이구나. 우리 경제 규모에서 이건 정말 굉장히 바닥 수준이다. 자, 그럼 문제는 이 64개가 과연 안정적이냐? 천만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1등이면 2등이 있겠죠? 그 64개에 대해서 2등이 어떤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쫙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모두 64개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바짝 쫓아오는 중국이 12개로 쫓아오고 있고요. 미국, 일본, 독일에서 대충 한 여기까지 치니까 32개가 꼴딱꼴딱 한다. 64개 중에서 반틈이 여기 한 꼴딱꼴딱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64개도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3년에서 5년 내에 잘못하면 40개, 30개 떨어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는 아마 잘 놀라실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시고는 우리가 핵심 부품 소재에 대해서 일본에 의존하는 이유를 제가 뽑아본 건데요. 여기 심지어 보시면 이게 보시면 100%도 있습니다. 50% 이상 되면서 1,000억 원 넘는 것만 제가 뽑아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건 화학 공정, 이거 우리 화학 공장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LCD, 이것도 반도체. 그리고 이것은 반도체, 이것도 자동차, 그다음에 이것은 철강. 아시는 것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핵심 부품들이 거의 60%, 70%, 심지어 100%까지 일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나사 하나가 없으면 완성차가 완성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완제품을 지금 수출하면서 지금 무역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핵심 부품들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50%에서 100% 정도는 일본에 의존하고 있다. 얼마 전에 아베가 일본으로부터 서프라이 체인을 끊겠다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심각하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요, 이거 심각하다. 나사 하나 안 들어와서 자동차 수출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일본의 이 기업들이 그럼 큰 기업이냐, 소니, 마쓰시 이런 기업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정도, 중견기업 정도 규모로서 글로벌하게 시장을 먹고 있는 아주 강력한 글로벌 강소기업들입니다. 기술의 뿌리를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기업들이 포진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까 보시는 것처럼 허리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그런 중소기업을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부품 소재를 키우면 되지 않습니까?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우리 중소기업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잘 아시죠? R&D 모니터도 R&D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기술 개발한다는 거의 impossible. 뭐 해야 되냐면 대학이나 출전이나 이거 산학협력을 통해서 기술 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지난 10여 년간 외부로부터 기술 공동 개발, 공동 수입 또는 기술을 유입한 것이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이런 데이터도 있는 걸 처음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전부 다 시간이 되면서 우상향 데이터만 보셨지 시간이 되면 지난 10년간 반토막 3분의 1 토막이 났다? 이런 데이터가 있구나. 중소기업의 지금 기술 현장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동안에 R&D 문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 썼죠. 그동안 지난 10년간 쫙 늘어난 게 있습니다. SCI 논문 숫자입니다. 산학협력과 전혀 관계가 없는 SCI 논문 숫자.
장롱 페이퍼, 장롱 특허 숫자입니다. 이거 보세요. 아까 10년간 3분의 1 토막 반토막이 난 거를 정확하게 반대로 올라가고 있죠. 예, 우리가 16조, 20조 되는 R&D 머니를 투자해서 전부 다 뭐 했느냐? 예, 전부 이거 했습니다. 전부 다 SCI 있었고요. 전부 다 장롱 특허 만들었고요. 산학협력은 전혀 하지 않고, 우리는 굉장히 선진국에 그동안 살고 있었습니다. 산학협력에 관한 하나. 기업이 알아서 하겠지. 대학이 기초기술 개발해주면 기업이 알아서 개발하겠지. 기업을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심각합니다. 자, 뭐 국민소득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지난 10여 년간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 성장률이 거의 1%대에서 왔다 갔다 했죠. 예, 그동안에 몇몇 키 플레이어들 우리 뭐 삼성이니 LG니 사실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의 한계가 옵니다. 성장과 고용의 모든 부분에서 한계가 왔습니다. 여지껏 2만 불대 초반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시면은 우리보다 상당히 뭐 웬만한 나라들 기본적으로 우리의 눈높이는 이미 4만 불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2만 불대 초반에 있는데 문제는 이게 잘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앞에 있는 나라들이 2만 불에서 3만 불 갈 그 숫자들입니다. 그래서 2만 불하고 3만 불 갈 대충 한 7년 정도 걸렸고요. 연평균 경제 성장이 한 5%쯤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난 몇 년간 1% 정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정도 데이터면 2만 불에서 3만 불은 30년 걸린다. 그거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이 64개가 메이드 인 코리아 1등인데 저 중에서 반틈이 꼴딱꼴딱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못 간다. 이게 팩트입니다. 자,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조선일보에 나온 얘기입니다. 150대 1, 60대 1, 80대 1. 이게 무슨 로또 넘버가 아니죠.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양질 일자리를 찾아가는 경쟁률입니다. 이런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사시가 좀 그랬었고요. 고시가 좀 그랬었습니다. 이렇게 일반 기업에 취직을 하는데 100대 1, 80대 1, 60대 1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20대 1 넘어가면 5%인데 경제 확률이 20대 1 넘어가는 일이 발생할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통계학에서. 대한민국에서 4년제 대학 졸업 맡아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은 기적이 됐습니다. 저희 옆에 사무실에 얼마 전에 파트타임 잡 한 사람을 뽑는데 30명이 왔습니다. 뭐 외국에서 학위한 친구 포함해가지고 30명이 왔는데 정말 비애를 느꼈습니다. 야, 잡이 없습니다. 시장에 지금 잡이 없어요. 잡은 전국 만드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기업들 지금 뭐 이미 한계에 와 있고요. 지금 아까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그 잡을 만들어줘야 성장을 만들고 잡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저 데이터는 더 올라갈 겁니다. 저게 잘 안 풀릴 겁니다. 열쇠가 풀리지 않으면 저건 안 풀릴 겁니다. 저 열쇠가 바로 뭐냐? 산학협력을 통해서 열쇠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이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 잘하는 나라들 한번 좀 보겠습니다. 뭐 우리 얼마 전에 우리 VIP에서 갔다 오신 독일 상당히 훌륭하죠. 굉장히 잘합니다. 경제 성장률 뭐 3, 4%대 그 큰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20년 내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해서 어떤 주는 거의 0%. 청년 실업은 아주 지극히 작습니다. 뭐 무역 수지 흑자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이 유일한 아주 굉장히 특이한 그런 산업 구조가 있는데 아까 일본 기업을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작지만 강한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한 1,300개 전 세계 2,000개쯤 되는데 독일이 1,300개 있고요. 미국 300개, 일본이 100개, 우리나라 25개. 지금 이 데이터가 큰 변화가 없습니다. 2011년 데이터인데요. 즉 작은 이체 프로덕트를 가지고 전 세계 글로벌 마켓 포지셔닝을 하고 반 이상 수출을 하고 R&D를 강력하게 투자를 해서 산업 경쟁력을 가져가는 이런 기업군이 존재하니까 성장과 고용이 같이 간다 이겁니다. 그중에 이 작센이라고 하는 이 동독 여기는 정말 아주 극적인 경우죠. 북한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1990년대 통일 전까지 동독에 있었습니다. 만불 국민소득 하는 곳이 여기가 20년 통일 후 20년 지난 다음에 거의 울산만 해졌습니다. 혹시 단장님? 네, 됐습니다. 지금 막 너무 흥분하셔가지고 지금 근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 나라의 배경이 바로 뭐냐? 완벽 강력한 산학협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프라운호퍼로 대표되는 독일의 대학과 연구소들이 강력한 산학협력, 논문을 쓰고 장롱 특허를 만드는 R&D를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프랙티컬한
이런 기업을 지원 R&D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추세가 뭐 우리뿐이 아니고 프랑스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최근에 제조업 경쟁, 기업 경쟁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강력한 산학 협력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 갖고 있고요. 예, 뭐 제가 제 경험입니다. 이것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학에서 창업을 해서 뭐 R&D를 가지고 강력하게 R&D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작지만 하여간 제가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아이템은 제가 세계 시장에서 1등하고는 글로벌 마켓이 1등하고 있는 물건들인데요. 전부 뭐 일본이나 독일의 기업들을 전부 제끼고서 1등을 하고 있는 물건들입니다. 제가 뭐 자랑하고 있는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하여간 결국 글로벌 경쟁력 1등하는 R&D를 통해서 산학협력을 통해서 어떤 글로벌 경쟁을 가져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데이터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 다시 결국 중소기업 산학협력을 통해서 우리 그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만드는 작업은 이건 역사적 과제고요. 우리가 반드시 풀어야 되는 숙제입니다. 고담 중론이나 무슨 형이상학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 핵심이 있냐면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박사인력의 이공계 박사인력의 83%가 대학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대학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 다음에 4%만 중소기업에 있고요. 이분들이 대부분 뭐 하시고 계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산학협력 간 철저히 관계없는 논문과 장롱 특허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뭐 아까 말씀드린 실제적으로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대학과 출연원들이 평가를 하고 연구원들 평가하고 하는 모든 부분들이 산학협력이 철저히 무시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평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평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평가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소재 부품 뭐 이런 아마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못 만든다는 거 모르실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기계가 완성기기가 안 나오면 이거 전부 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글로벌 강소기 아이템인데요. 산학협력 전부 다 붙어서 1등 제품 만들어야 되는 핵심 아이템들인데요. 몽땅 지금 현재 20여 년간 한 번도 수입량이 줄어든 적이 없는 아이템들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뿌리산업 마찬가지고요. R&D 하면 팬시하고 무슨 페이퍼 쓰고 뭐 장롱 특허 내는 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뿌리산업 이거 관련된 산학협력 대단히 중요한데 이거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대학과 기업 벽 이거 정말 철저하게 허물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 뭐 논문 위주, 뭐 정말 SCI로 평가를 하고 랭킹을 매기고 하는 이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논문을 쓰면 노벨상을 받고 우리나라가 저절로 선진국이 된다고 하는 아주 엉뚱한, 아주 이상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전혀 팩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요, 기업가 정신. 지금 기업을 일굴고 성장을 하고 고용을 해줄 수 있는 일꾼이 없습니다. 그걸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미 국내 시장은 세츄레이션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성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옆에 중국은 연 거의 10%, 8% 성장하는 큰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타는 그런 글로벌하게 올라가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로 뭐냐면 공과대학이 거기에다 강력한 R&D 백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뭐 정말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셨고요. 사실 우리 박 기자 단장님 그냥 아까 제가 중간에 사실 불가피하게 좀 끼어들었습니다만 아마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저녁 12시까지 강의하십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열정에 사로잡히시면 시간을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오늘 여기 발표하신 분들 중에는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또 뭐 프랑스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영국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영국에서 공부하신 박희재 단장님 제일 과격하시네요. 예, 그 뭔가 메시지가 있을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발표를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래도 오늘 발표하신 분들 여러 가지 보시면서 꼭 한마디 하고 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오늘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면은 단 몇 분이라도 이렇게 아주 짧게나마 좀 의견을 좀 받고 싶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뭐 아무도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지명을 할까요?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너무 완벽하셨나요?
그래도 뭐 한 분 정도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뭐 억지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예. 저 우리 여기 지금 그 취재 기자가 와 계시기 때문에 그 소속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한국 소프트웨어 세계화 연구원의 이사장으로 있는 김영태입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반부에서는 소프트웨어고 후반부는 대학 공과대학에 가는 방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동감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두 가지만 더 보태 주시면 하는 게 생각이 나서 손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우리나라가 대기업하고 중간에 있는 중견이 완전히 짜부러져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도 대단히 힘이 약해 있습니다. 그럼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 벤처기업 간에 협동을 해야 되네, 상생으로. 그거에 대한 말씀을 아무도 안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게 조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세계적으로 지금 기술 수준이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급변하고 있는 기술 수준을 국내에서 수용하면서 가르치려면 세계적인 선진 기술자들과 그다음에 국내 대학 또 산학 양쪽에서 연구를 같이 하셔가지고 카리큘럼부터 시작해서 평가제도까지 전부 고쳐 나가셔야 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사항이 없어서 조금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연구를 하셔서 이런 기회를 한 번 더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예, 저쪽에 마이크 좀 옮겨 주십시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 한국 청년기업협회 회장 맡고 있는 장재원입니다. 예. 우리 그 박희재 단장님 어떻게 보면 이 LG 이국 대표님이 말씀하신 산학협력의 산학 그 협력의 한 그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신뢰를 들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오히려 제가 감사드려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무리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순서를 넘겨주셨어요. 우리 오늘 나오신 분들 아까 여기 follow-에서 그 의견 제시한 거 다 포함하셔가지고 1분씩 자 1분을 드리겠습니다. 1분씩 각 발표자님 그 발표하신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뭐 무슨 마지막으로 이렇게 남기시고 싶은 메시지, 핵심 메시지를 던지셔도 좋습니다. 우리 박영학 원장님부터 쭉. 예, 오늘 저도 나와서 그 소프트웨어 교육 부분과 또 공과대 혁신 부분 산학협력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대학에 오래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에 대학의 자존심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 것 같습니다. 대학은 우리 국가의 대표적인 지성인데 좀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그 교육에 대한 그 큰 지표나 전략이 없었고 또 정부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반적으로 끌고 갔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또 우리 모두가 이 대학을 그리고 국가 미래를 위해서 전략을 좀 민간 레벨에서 만들고 또 창의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대학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그 기업의 입장에서 본 좀 바람직한 산학 협력의 개선 방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최근에 와서 이제 오늘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공과대학의 혁신이라는 이야기들이 전에 없는 그 강도를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한때 지나가는 유행처럼 얘기하다가 용두사미격으로 이렇게 서그러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번에 정말 제대로 된 그런 그 혁신의 결과로서 아웃풋으로서 이게 자리를 잡았으면 이렇게 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업의 그 사람들과 논의해서 협력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데는 저도 열심히 참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공과대학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는 사실 저도 발표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방향에 대해선 뭐 다 어그리하고 또 잘 뭐 다 옳은 얘기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가? 이 내용 그 방향은 다 아는데 왜 안 바뀌어질까 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대학의 아주 고질적인 병폐인 이 가버넌스 시스템이 안 돼 있는 문제. 그것 때문에 결국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샘플 케이스로 좀 가버넌스 시스템이 잘 돼 있는 카이스트나 포항대학 같은 데서 우선 이런 개혁을 좀 먼저 추진해 보면 어떨까? 그런 거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우리나라 대학이 바뀌어야 된다. 대학이 훨씬 더 경쟁력을 가져야 된다. 뭐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공과대학이 앞장을 서야 한다. 공과대학이 못하면은 다른 데는 못합니다. 공과대학 구성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그래도 세계가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우리 이건우 학장 말씀하시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교수 평가 제도 같은 것인데 이게 평가 지표를 바꾸는 것은 저는 바꿔야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요즘 이제 대학교에서 신입생을 뽑는데도 이 객관적인 점수만 갖고는 못 믿겠다 해서 입학 사정관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이 주관적인 평가를 하면 됩니다. 학과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씩 하면서 주관적인 평가를 하면은 논문을 뭐 100편 썼어도 다 허접한 논문이다 그러면 제대로 평가를 안 해주고 한 편을 썼어도 그게 가치 있는 논문이다라면 그거 해줄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평가를 도입하고 그거를 우리 대학 사회가 용인을 해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자꾸 이런 분위기로 가면서 교수들이 논문 쓰는 거는 허접한 일이다. 아까 우리 박희재 교수님 장롱 아닙니다. 저는 다 가치 있는 논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많이 쓴다고 우리가 그러는 논문이 그래야 전 세계에서 지금 딱 우리나라 국력입니다. 10등, 11등 그렇습니다. 논문 편수로요. 편수로 봐서 지금 15,000건, 16,000건 논문 쓰고 있는데 그게 전 세계 논문 퍼블리케이션 숫자로 11위 그렇습니다. 겨우 그것도 편수도 겨우 지금 우리 국력에 쫓아가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논문 쓰는 일도 계속 가치 있는 일이다 라고 좀 강조를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 박희재 단장님. 뭐 우리 김대현 학자님, 우리 총장님 말씀해 주신 조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은 사실 우리나라 아까 제가 데이터에 조금 설명을 좀 제가 더 좀 추가적인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나라 대학 우리 외국에 있는 일본 좀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논문만 써도 되는 대학이 논문만 써도 사실 돼요. 왜냐하면 기업에 훌륭한 그리고 굉장히 엑셀런트한 R&D 엔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열에 8, 9이 다 대학 출연연에다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아까 말씀드린 논문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10년간 산학협력 데이터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는 전부 다 우상향이 아니고 전부 다 3분의 1 토막 반토막이 난 게 지금 현실이고요. 이 추세대로 하면 5분의 1. 그래서 아마 향후 5년에 10년 정도 지나면 대학에 아마 산학협력을 하는 교수나 아마 씨가 마를 거다. 지금 추세로 가면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좀 바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안 하면 우리 아이들 뭐 먹고 살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뭐 먹고 살 거냐에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기업의 중소기업의 83%가 단 1달러도 수출을 안 해본 기업입니다. 전부 내수형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학 출연이 뭘 해줘야 되냐면 이 기업들을 글로벌 시장에 나가는 일을 도와줘야 됩니다. 굉장히 큰 것이 랭귀지 베리어하고 뭔가 지금 논문 기술 또는 무슨 특허 기술 이런 것이 부족한 것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글로벌 시장의 엔트리 베리어가 대단히 높은데 이게 기술적인 베리어라기보다는 언어적인 거, 그 다음에 스펙, 그리고 무슨 영업 매뉴얼 등등 이와 같은 아주 지극히 글로벌 시장과 관련된 것들을 거의 할 수 있는
액세스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습니다. 대기업들 몇 개 빼놓고는. 그거를 역량을 갖고 있는 데는 우리 대학하고 실현연인데요. 대학하고 실현연에서 팬시하고 이런 연구도 좋지만 정말 그 기업들하고 같이 정말 1대1로 매칭해가지고 기업을 글로벌 시장에 좀 올려주고 정말 글로벌 시장에 론칭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된다 그러면 정말 저는 그것이 유일한 지금 현재 우리 그 경제에서 유일한 지금 현재 그 해법 그리고 유일한 그 솔루션이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아니요, 지금은 이제 지금 사실은 제가 3시 20분에 끝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한 4분, 5분 이렇게 초과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예, 그렇게 해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뭐 대한민국이 뭐 정치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정부에 기대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마지막 기대를 걸 수 있는 곳이 대학입니다. 대학이 바뀌면 대한민국이 바뀔 것 같고 공과대학이 바뀌면 대한민국 산업이 바뀔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한번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한국경제신문을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됩니다. 예, 힘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